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구조 및 재료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역 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에 대한 걸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지구 내에서 건축 규제. 여기서 책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용도 지역과 지구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국토계획법에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자, 토지가 있는데요. 용도 지역이 걸쳤어요. 그러면은 그때 뭐라 그랬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하고 그 외의 곳은 큰 곳 따라간다고 했죠. 큰 곳. 그 외의 것이 중에 하나가 건축법이죠. 건축법은 걸쳤을 경우 큰 곳 따라간다, 그 얘기 기억나시죠? 이거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방화지구에 대한 얘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국토계획법 공부하셨으면. 예. 방화지구도 한번 볼까요? 토지가 있는데 건축물이 있어요. 방화지구가 이렇게 걸쳤습니다. 그럼 방화지구는 여기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건축물까지 다 방화지구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은 전체가 다 방화지구의 기준에 맞게 건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방화벽 등으로 구획을 했다면 얘는 방화지구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화구조나 불연재료 쓰지 않아도 저렴한 재료를 쓰고도 건축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녹지지역에 걸치면 어떻게 됐죠? 녹지지역에 걸쳤다, 각각이에요. 각각. 여긴 여기대로, 여긴 여기대로. 건폐율, 용적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법률도 각각 정한다, 그 얘기 했었죠. 그래서 국토계획법 그대로 학습하시면 되고요. 대지 분할의 제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지 분할의 제한. 대지 분할 제한. 뭐냐면 필지를 나누는데요. 필지를 분할하는데 일단 대지라는 개념은 제가 건축법 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대지는 건축법을 적용하는 하나의 단위라고 그랬죠. 자, 건폐율이나 용적률 적용하려면 단위가 필요하죠. 그게 대지였고 원칙이 한 필지였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한 필지를 1대지로 그냥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도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는 특정 필지의 일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건축법 적용하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할할 때요,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분할했어요. 근데 이게 건물 짓기도 애매한 거예요. 이렇게 분할해버리면. 또 이렇게 막 쪼개가지고 여기는 갑, 을, 병, 정 이렇게 각각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이러면 전혀 이 해당 토지가 쓸모가 없겠죠. 누가 이런 짓을 할까 그러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어디서 그러죠?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에서 필지를 나눠서 각 개인들에게 파는 거예요. 이쪽 지역 오르면 땅 팔면은 큰 수익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못하게 막으려고 대지 분할 제한을 두는 겁니다. 자, 주거지역은요. 주거지역은 60이에요. 또 미지정, 정하지 않은 곳은 일단 60으로 봅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200, 이렇게 정해두고요. 요거 이하로 쪼개지 못하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대지분할 제한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건축 규제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그래요. 분할할 수 없다. 자, 건물이 있어요.
대지가 있어요. 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지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치면 건폐율이 50%예요. 그럼 얘는 최대한 지으면 건축 면적을 50으로 지었겠죠. 근데 이 대지를 이렇게 뚝 잘랐어요. 분할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건축물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건축 규제에 맞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 규제에 미치지 못하게 이렇게 분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국토계획법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개발행위 허가제도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자, 분할할 때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법에서 건축법 적용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건축법에서 판단하라는 거죠. 예. 건축 규제에 건축법 규제에 미치는지 미치지 못하는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 주거지역과 미지정, 그러니까 주미60,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공 150, 녹지지역 200, 주미60, 상공 150, 녹 200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에요. 자, 그 다음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면적에 대한 얘기예요. 면적. 그 다음에 층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한 얘기도 할 겁니다. 면적 얘기할 때는 건폐율 얘기도 할 거고 용적률 얘기도 할 거예요. 뭐 이제까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우리가 배워왔는데 이게 구체적인 면적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면적은 첫 번째로 대지 면적이 있습니다. 대지 면적. 그 다음 건축 면적이 있죠. 건축 면적. 그 다음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면적이 있는데 대지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법을 적용하는 하나의 단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이런 토지가 있고요. 이 집이 있어요. 이 사람의 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기의 대지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대지 면적은 이걸까요? 이게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봤을 때 요 면적이 됩니다. 이걸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해요. 이렇게 보지 않고 이걸로 봤다 그러면 대지가 훨씬 더 크겠죠. 꼬불꼬불 하니까. 근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자,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거 두 개가 있는데 건축선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지만 조금 더 상기를 해볼게요. 자, 도로가 있는데 도로는 4m 이상에 2m 이상 붙어야 된다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있죠. 근데 4m가 안 돼요. 2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대지는 여기 건축선이 1m씩 후퇴를 해서 얘는 1m 후퇴했으니까 총 이제 4m가 되는 거죠. 이렇게 4m 도로를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은 대지다 아니다? 대지가 아니다 라고 제가 건축선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건축선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정건축선은 뭐라 그랬죠? 도시의 환경 때문에 허가권자가 이제 지정하는 거잖아요. 도로 4m 빤이 있는데 건축선을 지정해서 건물이 여기 못 넘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건물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할 때는 그때는 이걸 대지로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건축선은 대지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정건축선이 아닌 그냥 건축선,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건축선은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자,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죠.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그걸 짓는 땅을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고 그러고요. 그 해당 부지는 대지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참고로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참고예요. 이거는 시험과 상관이 없어요. 접도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접도구역. 접도구역은 도로를 보호하거나 도로 확장을 염두에 두고 옆에 건물을 못 짓게 확보해둔 땅이에요. 이런 땅은, 그러면 요 땅은 대지일까요? 아닐까요? 요 땅은 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붙어있는 필지는 건물을 이렇게밖에 못 짓지만, 요걸 기준으로 짓지만 이게 대지이기 때문에 전체 건폐율과 용적률은 이걸 적용하죠. 그래서 요 정도밖에 면적이 없더라도 이 접도구역은 가격을 이거 고려해서 그만큼 비싸요. 그 다음에 완충녹지라고 있어요. 실무 가시면은 토지를 다루시면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완충녹지는 용도지역 간의 완충 효과를 위해서 만든 건데, 자, 공업지역이에요. 여기 공장이 막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이에요. 공장과 주거가 딱 붙어 있으면 어때요? 용도지역 간에 간섭이 생기죠. 네, 주거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충 녹지를 만들어서 용도지역 간의 어떤 그 괴리를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지역은 대지냐 아니냐? 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완충 녹지 끼고 있는 이런 필지를 살 때는, 이거 등기상은 대지가 이만하지만, 필지가 이만하지만 실제 건물 지을 때는 요거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이거에 비하면 가격이 싸겠죠. 네. 실무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이런 걸 왜 배울까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땅의 가치를 판단할 때 이게 대지 면적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건축 면적입니다. 자,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화면을 좀 넓게 써야 돼서. 건축 면적은 건물이 땅을 덮고 있는 면적이에요. 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면적이겠죠? 이 면적이겠죠? 누가 봐도 이런데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어요. 실제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하튼. 그러면 이럴 때는 건축 면적이 어떻게 되냐?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 면적은요,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건축 면적은 좀 고민할 게 더 있어요. 자, 이런 건물이 있어요. 약간 전통 가옥처럼 생겼죠. 이걸 처마라고 합니다. 처마. 여기에 또 연장된 게 있다면 부연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거 외에 그냥 햇빛을 막기 위해서 막아놓은 걸 차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걸 잴까요? 아니면 이걸 잴까요? 이거 재기에는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이거 그냥 햇빛 막거나 빗물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요 1m 후퇴시켜 줍니다. 그래서 1m 후퇴한 걸로 해서 이렇게 면적을 재죠. 그리고요, 예외로 사찰이다. 사찰이면 4잖아요. 4m 후퇴시켜줘요. 많이 후퇴시켜주죠. 그 다음에 축사는요, 이제 축사하지 마시고 축산 하세요. 축산 3m입니다. 그리고 한옥은 2m. 그 다음에 요즘 뭐 전기차 이런 거 많이 다니죠. 충전소 같은 게, 충전기 같은 게 있으면 위에 차양막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충전소 같은 것도 2m까지 완화시켜줘요.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 다음 또 있어요. 건축 면적은 이슈가. 자,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나 벽이 이만해요. 그러면 이 건물의 면적을 잴 때, 건축 면적을 잴 때 여기 걸로 재냐 아니면 여기 걸로 재냐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실제로는 이 벽에 중심선을 기준으로 줍니다. 중심선.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재요. 이렇게. 그런데 주택법에 가면 주택법에서
주택법에 의해서 건물을 짓잖아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 30세대 이상 지으면 주택법을 따르게 되는데, 주택법은요 이렇게 벽이 있으면 이 안쪽으로 됩니다. 안쪽으로. 이걸 안목치수라고 그래요. 안목치수. 자, 그래서 건축법은 중심선 치수로, 주택법은 안목치수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건축법으로 짓는 게 뭐가 있죠? 빌라 같은 경우. 그러면 아파트는 중심선 치수예요. 그러면 같은 평형이라도 면적 차이가 나겠죠. 건축법으로 지었냐 아니면 주택법으로 지었냐에 따라서. 또는 또 전에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의해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중심선 치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면적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안목 치수로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건폐율을 알게 됐어요. 건폐율. 건폐율이, 이걸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자, 건폐율은 공식이 어떻게 되죠? 건폐율.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죠. 이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릴게요. 참고. 면적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그래도 부동산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는 좀 알아야겠다 하는 건데요. 우리 분양받으러 가보면, 분양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이렇게 팜플렛이 나와요. 읽어보면은 그 안에 뭐 면적이 엄청 많습니다. 서비스 면적, 전용 면적, 그 다음에 공용 면적 있죠. 그 다음에 뭐 공용 면적도 주거 공용 면적, 그 다음에 기타 공용 면적, 또 뭐 공급 공용 면적, 공급 면적, 분양 면적, 계약 면적, 끝도 없어요. 계속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물에 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볼게요. 서비스 면적은 우리가 발코니, 베란다로 알고 있는 발코니, 그런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용 면적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 필요한 그런 부엌, 거실, 방, 이런 것들, 화장실, 이런 것들이 전용 면적이고, 공용 면적은 주거 공용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으로 나뉘는데, 주거 공용 면적은 주거,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공용 면적이에요. 승강기라든가 복도라든가 현관이라든가 이런 데 꼭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은 뭐 노인정, 관리실, 놀이터, 이런 것들, 주차장, 이런 것들 얘기해요. 자, 공급 면적은요. 공급 면적은 분양 면적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자, 전용 면적에 주거 공용 면적을 합친 거예요. 그리고 계약 면적은 전용 면적에 공용 면적을 다 합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택법에서는요, 공급 면적이나 분양 면적을 전용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으로 정의를 했는데, 건축법에서는 이 계약 면적을 분양 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분양한다고 했는데 분양 면적이에요. 근데 아파트인데 30평, 아파트. 여기는 오피스텔인데 30평이에요. 그러면 전용 면적이 이 분양 면적에 비해서 아파트는 약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용 면적이 한 24평 나와요. 방 3개 나오죠. 근데 오피스텔은 30평이라고 해도 전용 면적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15평이죠. 방 3개 얼음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같은 평형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속살은 이렇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면적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그런 분양 팜플렛 보시면 더 좀 와닿을 거예요. 비교가 좀 더 정확하게 될 거고.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자, 이번에는 바닥 면적이에요.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요, 어떤 부분에 대한 면적이에요. 그래서 바닥 면적 앞에는 항상 뭐가 붙습니다. 거실 바닥 면적, 층 바닥 면적,
뭐 욕실 바닥 면적 이렇게 붙어요. 근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것들을 층 바닥 면적이라고 해요. 층 바닥 면적. 뭐 층이니까. 이 층 바닥 면적을 다 합치면 합산한 거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연면적. 자, 이렇게 면적을 잴 때도요. 바닥 면적도 마찬가지로 건축 면적과 똑같이 중심선 치수로 하고요. 그다음 수평층 면적이죠. 이건 똑같습니다. 먼저 자, 이 층을 다 합친 걸 연면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연면적을 알았으니까 뭘 알 수 있죠? 용적률을 알 수 있어요. 용적률. 용적률은 뭐였죠?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었죠. 근데 이렇게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요, 이 연면적에서 빠지는 게 있어요. 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주 대 피로 기억을 해볼게요. 지주 대 피, 지주. 땅 주인은 중요하니까 대피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기억을 해볼게요. 자, 지하층은 일단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안 들어가요. 대피 공간 안 들어갑니다. 피난구역 있죠? 피난안전구역. 이것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안 들어가는 게 무엇인지 네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걸 뺀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연면적이냐 아니면 용적률 산정하기 위한 연면적이냐는 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개념 가져가시면 돼요. 자, 책을 잠깐 보셔야 되는데요. 책을 보시면 챕터 5에 건축법 챕터 5에 9번 보시면 지역 지구안의 건축물 그리고 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시행령 제 119조 제 1항에 1호 보면 대지 면적에 대해서 나오고요. 2호에 건축 면적에 대해서 나오죠. 건축 면적에서 다목 볼게요. 다목 보시면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쭉 보시면은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냐면요. 자, 규제에 의해서 좀 설치하고 싶지 않게끔 일단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 건축 면적이랑 바닥 면적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싶어 하거든요. 서비스 면적 많이 해가지고 이건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면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면적을 가급적이면은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에스컬레이터를 면적에 넣겠다 그러면 이거 잘 안 만들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면적에서 빼주겠다 이 얘기예요. 많이 하라는 거죠. 뭐 5개 비상 계단 이런 거 짓느라고 내가 실제 사용해야 될 공간이 줄어든다 그러면 5개 계단 안 만들고 싶겠죠. 근데 이런 거를 빼줌으로 해서 그런 거를 부담 없이 만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달달 외울 필요 없고요. 만약에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하는데 이런 빼야 될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게 규제로서 좀 적게 지어야 할 건지 아니면 규제를 풀어서 많이 하게끔 권해야 될 건지 그런 기준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목 보시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그러죠. 보통 화물 내리기 위해서 차량 접안 장치로 차가 이렇게 뒤에 들어가면 이렇게 짐을 내리죠. 바퀴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 짐 내리기 편하게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다이를 만들어 놔요. 이런 거는 뭐 규제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뺀다는 얘기예요. 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또 넘어가서 뭐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뭐 이런 것들 어린이집에 대피용 미끄럼틀 비상계단 그렇죠. 규제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 다음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8번이에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닥 면적 보시면 3호의 바닥 면적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3호의 감옥 볼게요. 감옥은 저기 차양, 처마 뭐 이런 것처럼 1m 후퇴해서 한다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 남옥 보시면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이력의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볼게요. 자,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노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 이렇게 돼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 이 접한 부분이 여기와 여기죠. 여기와 여기면 여기에서 1.5m까지는 바닥 면적에 안 넣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면적은 바닥 면적에 넣겠죠. 그래서 이런 노대등 만들 때 바닥 면적 안 넣게 하려고 1.5m까지 아마 만들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승강기 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주로 옥상에 있는 거예요. 위에 제일 탑층에 있는 거 1.5m 이하인 것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1.5m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건물이 있는데 제일 탑층이에요. 제일 탑층인데 이 높이가 1.5m 이하예요. 그러면 이거는 바닥 면적에 넣지 않겠다라는 거죠. 1.5m도 안 되는 이 층은 뭘로 쓸까요? 주로 제일 꼭대기층이 분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을 서비스로 준다 그러죠. 그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비스 공간. 물론 이게 서비스 공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분양가에 포함된 게 아닌 건 아니에요. 이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도 들어갈 거고 인건비도 들어갈 테니까 이걸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은 들어가지만 그래도 분양 면적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게 1.8m 여기 1.8m라고 되어 있죠.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자, 제일 탑층인데 이게 이렇게 경사져 있어요. 이렇게 경사져 있어. 그러면 이 공간이 평균 높이가 평균 높이가 1.8m 이하면 바닥 면적에 안 넣겠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전부가 1.5m겠죠. 자, 이때는 이게 평균 높이는 평균 높이이기 때문에 보세요. 어떤 곳은 1.8m가 넘을 수도 있어요. 한 2m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점점 낮아져서 결국 평균이 1.8m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주로 이렇게 기울이죠. 적어도 좀 서서 다니는 공간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경사진 지붕을 많이 써요. 여튼 이런 공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 그 얘기였고요. 또 뭐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 마예요.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이런 것들 산입하지 아니한다. 역시 많이 지어라, 부담 갖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 보시면 4호의 연면적에 대해서도 나오죠. 연면적 산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지주 대피, 지하층, 주차용 시설, 그 다음에 피난구역, 대피 공간 산입하지 않는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5호의 높이입니다. 높이. 자, 높이 들어갈 건데 높이는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높이가 어떤 규제가 있는지부터 아셔야 돼요. 국토계획법에서는 높이 규제를 두 가지로 했어요. 뭐가 있었죠? 용적률로 제한했었죠. 그 다음 용도지구 중에 고도지구라고 있어요. 최대 높이를 제한함으로 해서 그 높이를 규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요. 건축법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가로구역이라고 있고요. 가로구역 높이 제한.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조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1조 제한. 햇빛 많이 받으려고. 그 다음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인동거리. 공동주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광창. 채광창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거실에 있는 베란다 창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채광창이 인접대지 경계선을 향한 경우, 그걸 줄여서 인지선이라고 하거든요. 인지선에 향한 경우. 그 다음에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이 있는 경우. 두 동 이상. 이거 주로 우리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는 거죠. 아파트 단지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이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크게는 세 가지, 공동주택에는 두 가지의 높이 제한이 있어요. 이 각 규제마다 높이를 산정하는 게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원칙은요, 건축물 높이 이렇게 재겠죠. 다른 이유 없어요. 이렇게 재겠죠. 달리 어떻게 재겠습니까? 그죠? 근데 가로구역은 좀 달라요.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 가로구역은 뒤에 가서 이거 높이 규제에 대해서는 설명 드릴 거예요.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대지가 있어요. 이게 다 도로예요. 도로. 이렇게 구획된 도로에 이 대지에 이 도로변에 있는 건물들 있죠. 이 건물들이 있죠. 이 건물들의 용도와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달리 정할 수가 있어요. 얘는 이만큼 짓게 하고 얘는 이만큼 짓게 하고 얘는 요만큼 짓게 해. 이렇게 규제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가로구역에 대한 높이 규제예요. 이런 경우에 이 도로변에 있는 건물들이죠. 그래서 높이를 잴 때 이게 도로예요. 그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를 재요. 얘는 그냥 바로 옆에서 쟀죠. 원칙은. 근데 얘는 도로 중심선. 근데 도로가 이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이쪽 면에서 쳐다봤을 때 도로가 이렇게 기울어져 내리막이에요. 내리막.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때는 높이를 어떻게 산정하냐 이거죠. 이럴 때는 가중평균값을 씁니다. 가중평균한 높이를 써서 이 높이를 재요. 우리가 가중평균 어떻게 계산할 건지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 옆에 이렇게 땅이 올라가 있네요. 올라간 상태에서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원래는 중심선으로부터 재는 거잖아요. 이때는 여기 2분의 1 지점에서 건물 높이를 잽니다. 됐죠? 이게 가로구역에서는 이렇게 잰다라는 얘기고요. 자, 지우고 1조 제일 때는 어떻게 재는지 볼게요. 요거는